제가 지금 영국전자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 있었죠? 그냥 예시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요거를 한번 눈으로만 보지 말고 계산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앞에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숫자 다 넣어놨고 그리고 뒤에 있는 비율도 그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제조원가 명세서에 있을 수 있는 자료나 추가적인 자료들은 뒤에 제가 그 페이지마다 필요한 부분들은 더 제가 넣어놨거든요. 자, 이건 유동비율은 이제 쉬우니까 간단하게 해보죠.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이다. 유동자산이 뭔지, 유동부채가 뭔지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 그죠? 자,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 자, 100을 곱했다라는 건 비율 개념인데, 이 회사는 153%에서 그 다음에 151%로 약간 떨어졌네요. 유동자산이 약간 떨어진 건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산업평균은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산업 전체적으로만 보면 1년도에 비해서 2년도는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좀 내려가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그렇게 많이 변동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더 깊이 보려고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유동부채 그냥 예를 들면 여기 유동부채 있잖아요. 유동부채 요 전체가 유동부채잖아요. 요 유동부채 요 금액이죠. 자, 우리가 지금 유동부채 X 1년도 걸 할 거니까 유동부채와 관련돼서는 요거 그 다음에 X 2년도는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집어넣고 유동자산 또 방금처럼 유동자산 부분을 갖고 와서 계산을 하면 이 식이 나오는 거죠. 예, 이거는 우리 이제 처음에 산수하다가 뭐 또 중학 수학하다가 고등 수학하다가 이렇게 가지만 지금 이거는 완전 산수니까 예, 이렇게 해서 유동 비율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도 우리는 100%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 그래요? 내가 유동적으로 줘야 될 어떻게 뭐 유동이라고 하면 표현을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삼아요. 예. 1년 기준으로 단기로 보고요. 그 단기 동안 내가 줘야 될 부채와 내가 가지고 있는 1년에 어떻게 보면 그 유동 자산을 비교를 해서 100%는 넘어가야 디폴트 리스크가 없다. 이렇게 봐서 100은 넘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회사는 150을 유지했고 산업평균은 130 정도 유지하다가 지금 110까지 떨어졌다. 최근에 이제 회계가 IFRS 17, 그러니까 벌써 5년, 6년 전이죠. 5년 전에 발효됐던 것들이 지금 올해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들이 이 어떤 그 현금성 확보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미래에 줘야 될 부채와 관련된 부분을 현재로 인식을 하면서 현재 이 유동 비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부채가 더 늘어나 버렸으니까. 인식하지 않아도 될 부채까지 인식을 해버리는 상황이 지금 됐어요. 회계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자산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 뭐냐? 결국에는 부채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파이낸싱을 해서 자기 자본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익을 낼 것도 아니고 내 자본금을 내가 넣을 것도 아니라면 타인의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증권을 발행을 해서 보통은 우리가 이걸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증자들의 이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당좌 비율. 당좌 자산은 말 그대로 우리가 당좌 얘기했었을 때는 말 그대로 현금성이죠. 그렇죠? 자, 유동부채에 대한 현금성이에요. 그러면 당좌하고 지금 우리가 유동하고의 차이는 지금 바로 인식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떤 차이가 있죠? 당좌 자산은 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는 현금성 자산.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유동 자산에는 뭐가 또 포함되겠어요? 그러면 당좌 자산 말고 재고 자산, 매출 채권, 그죠? 이 정도만 포함시키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때요? 아, 재고 자산, 내가 재고를 사서 재고가 됐고 그 재고를 팔면 바로 현금이 되죠. 근데 바로 팔았는데 바로 현금으로 안 주죠. 외상으로 가져가니까. 그래서 뭐가 생겨요? 매출 채권이라는 걸로 잠깐 갈아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재고로 놓여 있던지 매출 채권으로 놓여 있던지 그게 현금으로 바뀌던지 그죠? 그러니까 현금, 매출 채권, 재고 자산 세 가지를 합친 거 자체가 유동 자산으로 보면 되는데 현금은 얘네들이 다 현금화된 것만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죠? 그게 당좌 비율이다.
앞에 부분하고 똑같이 숫자 집어넣어서 이거는 단순 계산이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니까 122%, 190, 119% 크게 변하지는 않았네요. 약간 떨어진 걸로 보고. 근데 산업평균은 지금 이 기준들이 어디서, 어느 때 실제 기준인지는 예시가 모르겠지만, 산업평균이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지는 20이 떨어졌어요. 여기도 거의 20 이상 떨어졌고요. 그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0%가 산업평균이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 이쪽 산업 자체에 당좌나 유동이나 이런 어떤, 플렉서블한 어떤 자산과 관련된 것들이 좀 줄어들어가는 게 시장의 아니면 산업의 어떤 분위기구나. 약간 불경기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 정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크게 변동이 없네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들 재무제표 분석을 툴로 만들어서 파악을 하면 그 회사가 뭐 어떻게 가야 될지 좀 보여요. 여러분들 그 상담하시고 하면 대표님 만족하시면 그런 제안 안 받아보셨어요? 혹시 우리 회사에 뭐 관리이사나 아니면 대표로 와서 좀 회사를 좀 운영해 줄 생각 없냐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구나. 네. 그 얘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관계 형성을 하신 거예요. 네.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경영적인 부분들과 얼마든지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상황이니까 뭘 진행하시더라도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럴 수 있으려면 조금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 상태를 잘 모르고 우리가 우리 거를 갖고 가서 자꾸 들이미면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왔다 가거든요. 그쵸? 차별성을 두기가 힘드니까 조금 재미없어도 우리가 조금 이해도가 깊어지고 볼 수 있는 인사이트가 생기면 좋으니까. 자, 이어서 해볼게요. 오늘 최소한 비율과 관련돼서는 제가 끝내야 다음번에는 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자, 순운전 자본 구성 비율이라고 돼 있어요. 순운전 자본? 운전 자본 워킹 캐피탈이라고 얘기했는데 순운전 자본 뭘까? 자산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미래의 경제적인 효익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 그랬어요. 자산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자산이 굴러가기도 하고 좀 삐걱거리기도 하고 잘 굴러가기도 하고 좀 덜 굴러가기도 할 거예요. 이걸 잘 굴러가게끔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CEO예요. 그 CEO가 오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너인 CEO를 더 선호하죠. 그런데 그 CEO가 하는 그 경영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이거예요. 경영자의 정의가 이 경영을 하는 사람이 경영자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영자가 그 경영을 할 만한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오너인 CEO 경영자는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 경영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제가. 세일즈맨 하다가, 어느 회사의 기업에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세일즈맨을 하다가 거래처 사장님이, 야, 한 과장, 한 팀장, 나와서 사업체 차려. 내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나왔거나, 내가 회사에서 어떤 연구나 제조 관련된 걸 하다가, 공장장 이런 거 하다가, 야, 이거 나도 만들 수 있겠는데? 하고 나와서 제조업을 차리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경영을 알 수가 없죠. 하면서 감각적으로 아는 정도만 아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분의 경영 능력을 길러주는 거. 그게 자산을 잘 효율적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자산 중에서 운전 자본은 뭐냐? 재고자산과 매출채권은 어쨌든 재고자산의 교체니까 밑에 있는 유형자산이 있어요. 유형자산에다가 재고자산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갖고 매출을 일으켜서 매출채권으로 바뀐 게 현금으로 바뀌는 이런 거잖아요. 이걸 돌리는 데 있어서 윤활유가 필요하죠. 그냥 빡빡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윤활유 부분을 우리는 운전 자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금이다. 그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거다 생각하면 되는데 순이라는 말이 붙었네요. 그러면 순전이 얼마나 있느냐는 개념이니까 자 그거를 단순한 비율 계산으로는 어떻게 하느냐면 순운전 자본에 뭐 적어 놓으셔도 되고 찾아보셔도 되고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금액만큼을 순운전 자본이라고 얘기한다. 그거를 총 자산으로 나눈 게 순운전 자본 구성 비율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총 자산, 내가 이 회사를 돌리고 있는 거의 모든 건 총 자산이에요. 그게 부채가 어떻던
자본이 어떻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파이낸싱을 내가 자본으로, 자기 자본으로 했냐, 타인 자본으로 했냐 뿐이지만 자산이 구성되어 있으면 그 자산을 어떻게 굴리느냐가 핵심인 거죠. 파이낸싱은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건 다른 쪽의 이야기죠. 은행 이야기고요. 신용평가 이야기고요. 내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냐는 이야기고요. 회사 가치가 얼마냐는 얘기지 경영과 관련돼서는 자산 쪽이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 그대로 갖고 와서 계산을 해봤더니 8.9, 8.3 이렇게 변화가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년도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산업평균은 아주 레박에 움직여져요. 거의 반 정도로 떨어져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유동성 비율을 하고 있는데 유동성 비율과 관련된 산업평균은 다 하락돼 있어요. 앞에 20% 정도 하락돼 있고 이거는 50%까지 하락이 돼 있어요. 왜 앞에는 20%인데 이건 50%까지 떨어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현금성으로 쪼개진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줄어도 많이 준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보여지겠죠. 그래서 이 비율들은 떨어졌을 거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순운전자본 구성 비율. 자, 현금 비율. 그냥 말 그대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에요. 네. 유동부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유동부채. 자, 보세요. 여기 유동부채, 여기도 유동부채, 여기도 유동부채네요. 다 유동부채다. 다만, 운전 자본 구성 비율만 총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그래도 기억은 좀 해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자본이 뭐냐? 제가 여쭤보면 자본의 정의를 얘기 안 하시고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순수한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부분,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이 자본만큼이다. 그 자본에 대한 구성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총 자산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 자본,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자본이라고 이야기하는 현금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순운전 자본 구성 비율이다. 이거 하나를 빼고는 나머지 비율들은 다 부채와 연관을 짓고 있다. 자본 부분이 아니라 부채하고 연관 짓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부채는 왜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유동부채가 있는지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계속해서 차입금만 떠올리시면 안 돼요. 뒤에서도 이제 계속 나올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파이낸싱을 한다라고 하면 타인 자본으로 파이낸싱을 한다면 부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부채에 어떤 파이낸싱이 있느냐? 쉽게는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 그죠? 이 돈을 갖고 와서 내가 여기다가 굴리는 거니까.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매입 채무. 이것도 파이낸싱이에요. 왜 그래요? 원래는 내가 현금을 바로 줘야 되죠. 근데 안 주고 어떻게 했죠? 나중에 주겠다고 미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상대방한테 야, 돈 좀 빌려줘. 빌렸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돈을 아직 안 줬으니까. 그죠? 매입 채무가 같이 어떻게 보면 파이낸싱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유동부채와 관련돼서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 내가 순운전 자본이 얼마나 되는지,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비율들이 이 회사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어떤 부분들에 해당된다. 이렇게 남기시면 유동성 비율에 대한 정리가 끝날 거예요. 18%는 한 20% 전후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산업평균은 23에서 20으로 현금성은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 회사만 볼 게 아니라 산업도 봐야 되니까 현금 비율은 이런데 위에 있는 당좌 비율하고 유동 비율이 이렇다라고 하면 현금성 자산과 차이 나는 부분이 아까 재고자산 매출 채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떨어져 있다는 거 보니까 산업 전체적으로 보니까 현금은 괜찮은데 현금 이외에 재고자산이나 매출 채권 부분이 줄어들었겠구나라는 정도의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시장적인 전체적인 상황이. 우리가 경기나 상황적인 것들도 파악을 해야 되죠. 방금 밑에서 저한테 상담하신 게 딱 재작년에 그 건물을 올리셨대요. 7층 건물을. 금속 이렇게 코팅 하시는 그 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때는 자산 시장이 계속해서 달러 발행하고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건물도 짓고 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저도 투자를 사실 좀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니까 어려워진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산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도 대표님이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내년도에 내가 어떻게 할지, 특히 올해 초니까 올해 사업을 확장할지 아니면 축소할지가 나오겠죠. 확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산 규모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규모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본을 늘리는 건 아니에요.
주식회사를 우리가 하고 유한회사를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하는 건 내가 넣었던 돈만큼만 책임지겠다예요.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내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리스크가 계속해서 급증하죠. 회사의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리스크가 개인의 퍼스널 리스크로 이전해 오는 거거든요. 그거를 분리시키는 게 우리가 또 해야 될 정확한 컨설팅입니다. 사업은 망할 수 있잖아요. 사업이 망해도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이제 보장이 되고 이렇게 관리가 돼서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에 있는 자산 중에 유휴 어떻게 보면 순운전 자본에 해당되는 유휴 운전자본을 넘어선 유휴 자금과 관련돼서 부채를 정리하거나 안 할 거라면, 왜냐하면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면 내가 자기 자본을 줄이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본을 줄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익 잉여금을 줄인다는 의미예요. 그걸 줄인다는 말은 배당을 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법인 자산을 개인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결국에 사업용 자산과 개인 자산을 둘 다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사업용 자산은 이 대표님한테 사실은 삶의 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회사 돈 갖고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가지게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개인화 시켜야만 돼요. 두 번째는 자산이 지금은 좀 가라앉지만 또 어쨌든 올라가는 타이밍이 돼서 미래적으로 보면 상향으로 할 거 아니에요? 우상향 할 거 아니에요?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지는 만큼의 어떤 혜택을 봐야 되죠. 세금 내는 건 뒤로 밀어놓고. 세금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세금은 벌면 내는 거예요. 안 번 걸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증가하면 내는 거예요. 증가 안 하면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한 거에서 일부만 세금 내는 거니까 세금보다는 증가가 중요하다. 그러면 증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자산은 법인 자산이 아니라 개인 자산이어야 한다. 사업은 잘 나갈 때가 있지만 나중에 분명히 그 아이템 자체가 진부화돼서 정리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쵸? 거기에 자산들이 다 몰빵되어 있으면 다 까먹어서 남는 거 없이 회사가 사라지는 구조가 돼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쪼개서 우리가 엑시트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얼마만큼을 엑시트 할 거냐?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유동성 관련돼서 바라봤었을 때 사업과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을 남겨둔 나머지 부분이다. 그래서 미처분잉여금 전체가 아니라 자산 구성을 보고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해서 위에 남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가져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확정해서 개인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 할 때야 승계를 할지 상속 증여에 대한 미리 어떻게 보면 개념을 파악을 해가지고 자녀 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연구를 하실 수도 있겠죠. 차등 배당이 예전만큼 효과적이진 않잖아요. 그렇다 해도 일정 금액까지 차등 배당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어쨌든 증여 상속 방법들을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습하신 내용에도 잘 찾아보시면 자녀가 하나의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에서 이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결국에는 배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그 차등 배당 받았던 거에 효과를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해요. 법인 주주에다가 그걸 했었을 때 간접적인 증여세 계산이 1억 언더일 때는 증여세를 안 물리거든요. 우리 지금 소득세하고 증여세 둘 다 물리는 것 때문에 차등 배당이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법인을 끼면요. 증여세 빼고 소득세, 그 소득세도 법인세니까 법인세는 또 지금 19%로 떨어졌잖아요. 법인세만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20% 언더로 처리가 가능하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 할 건 아니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현금 비율까지. 자, 그리고 보니까 또 현금 비용 방어 기간이라고 있어요. 자, 당좌 자산 1일 평균 현금 지출 비용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당좌 자산을 하루 평균의 현금 지출 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1일 평균 현금 지출 비용은 뭐냐? 매출원가 판관비에서 감사상각비. 감사하면 좋죠. 감가로 바꿔주세요. 제가 지금 뒤에 보면 글자가 이렇게 빠져 있거나 날라간 이거는 오타가 맞아요. 근데 뒤에는 오타가 아니라 제가 회사 내부 인트라넷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내부의 방어벽하고 부딪히면서 글자가 자꾸 깨져요. 그러니까 받쳤을 때 괜찮아. 다음 페이지 내려갔다 올라오면 깨져 있어. 다시 내려갔다 올라오면 안 깨져 있어. 막 이래서 저 뒤에 좀 깨져 있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오타가 맞아요. 감가상각비. 보니까 매출 원가에 판관비를 더하고 비용이네요. 회사가 영업이익을 갖고 오기 위한 비용들에다가 현금성 비용이 나가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빼준 거, 이것만큼이 을 365일로 나누면 평균적인 일일 평균 현금 지출 비용을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아, 하루에 평균적으로 지출 비용이 얼만데 당좌 자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구나. 그게 이 회사가 90이고 81이네요. 산업평균도 비슷하네요. 그죠? 결국에 무슨 말이냐? 현재 있는 당좌 자산은 90일 동안의 평균적인 내가 현금 지출들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죠? 자, 그러면 90이니까 4, 9, 36, 1년에 4번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뭔가 현금성, 지금 이야기하는 당좌 자산의 현금성을 확보하는 회전율이 4 이상 나온다라고 하면 1년 동안 또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360이 나와 있어. 내가 그만큼 갖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뺐으면 그 남은 유유 현금성 자산은 기회비용이 존재해서 그만큼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라고요. 기회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손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90 정도로 해서 회전율 4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회전율을 4가 아니라 8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게 45가 되겠죠. 당좌 자산이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하나 이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뒤에 보게 될 회전율하고 연관되네? 내가 회전율을 2배로 높일 수 있으면 당좌 자산은 반으로 줄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게 회사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플래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